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일본 과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귀화의 열기에 힘입어 한글을 배우기 위한 열기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일본에선 지금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스즈키 나오미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죠. 오사카의 한 고등학교에서 28년간 국어를 가르쳐 왔어요. 퇴직을 앞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상을 받으며 말했죠. 넌 그냥 생활비로 움직이는 인간이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줄곧 남편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그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죠. 아이가 없는 대신 남편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저는 그저 생활비로 움직이는 존재였던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제 말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눈빛마저 죽어있는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가방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문득 대학 시절 친구 에리카가 떠올랐어요. 에리카는 몇 년 전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부산에서 한국 남성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산다고 들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에리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리카야, 나 지금 부산으로 갈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에리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언니, 언제든지 와. 내가 공항에서 기다릴게.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치는 걸까, 살고 싶은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하얗게 펼쳐졌습니다. 마치 새하얀 도화지 같았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던 제 인생도 이제는 저를 위해 다시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28년간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던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오니 에리카가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기분이었거든요. 에리카와의 재회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첫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니, 눈빛이 왜 이렇게 죽었어? 에리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더군요. 20년 전 대학 시절에 밝던 제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 앞에서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화장실 좀 들렀다 갈게. 저는 서둘러 공항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자 에리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정말 생기가 없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울지도 웃지도 못한 사람의 눈처럼 말이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누 거품을 헹구다가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미끄러져 나갔어요. 딸그랑 소리와 함께 타일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보며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을 제 손가락에 있던 그 반지가 이렇게 쉽게 빠질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제가 많이 말랐나 봅니다. 스트레스로 체중이 빠져서 반지도 헐거워진 거겠죠. 언니, 괜찮아? 에리카가 화장실로 들어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반지. 이제는 놓을 때 되지 않았어.
무심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에리카의 말이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생각을 건드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결혼 반지 없는 제 손이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손이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에리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부산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리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 온 지 5년째라고 했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언니도 민수 오빠 보면 좋아할 거야. 정말 따뜻한 사람이거든. 에리카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어요. 결혼 초기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톤이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에리카의 집에 도착하니 박민수 씨가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아내를 위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나오미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중하지만 따뜻한 인사였어요. 제 남편은 언제 제게 이렇게 정중하게 말해본 적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에리카와 민수 씨가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저는 진짜 부부가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 카페에 단골 손님이 새로운 원두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 민수 씨가 말하자 에리카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떤 맛을 좋아하는 분인데? 산미가 있는 걸 좋아해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권했지. 좋은 선택이야. 그분 분명 만족할 거야.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상대방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함께 웃는 모습. 그것이 부부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부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하루를 저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 역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그래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언니, 내일은 뭐 하고 싶어? 에리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제 의견이나 욕구를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나 봅니다. 그날 밤 객실에서 잠들기 전 저는 손가락을 만져봤어요. 반지가 없는 손가락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부산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에리카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언니, 오늘 북토크 모임에 같이 가지 않을래? 작은 독립서점에서 하는 건데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 저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에리카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서면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서점이었어요. 책과 쉼표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따뜻한 조명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서점 안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책을 손에 들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군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렸어요. 키가 큰 남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이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책을 읽어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스즈키 나오미입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아, 일본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책을 읽지 않게 되었거든요. 남편 뒷바라지와 학교 일에 치여서 제 취미 같은 건 까먹고 살았나 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책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면 오늘 한 권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우진 씨는 서가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의 손길이 책등을 훑으며 한 권을 뽑아냈습니다.
이 책 어떠세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목을 보니 다시 봄이라는 소설이었어요. 표지에 그려진 연분홍 벚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을 펼쳐보는데 중간 페이지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어요. 낡은 메모지였는데 거기에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꽃은 다시 핀다. 당신도.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제게 직접 건네는 말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 메모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아, 그 문장. 우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문장. 제가 예전에 직접 적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우진 씨를 바라봤어요.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우연이 아닌 필연처럼 느껴졌거든요. 언제 적으신 건가요? 몇 년 전이에요. 힘든 시기를 보내던 때였죠. 그때 제 자신에게도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우진 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가 단정했지만 어딘가 애틋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책을 가져가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 메모지도 함께요. 어쩌면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말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북토크 모임은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책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우진 씨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의 진중한 표정, 웃을 때의 눈과 주름까지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리카가 말했어요. 우진 오빠 괜찮은 사람이지? 이혼한 지 3년 정도 됐대. 혼자서 서점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 저는 대답 대신 가방 속 책을 만져봤어요. 그 안에 든 메모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책을 한다는 핑계로 서점 앞을 자주 지나다녔거든요. 멀리서 우진 씨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서점 문 앞까지 갔는데 막상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제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우진 씨가 서점 문 앞에 나와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오미 씨, 책은 재미있게 읽고 계세요? 들켰구나 싶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우진 씨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다음에 시간 있으실 때 또 들르세요. 새로운 책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서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거든요.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어요. 부산의 6월 날씨는 변덕스럽다고 에리카가 말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또다시 산책을 나갔어요. 사실은 서점에 가고 싶었지만 스스로에게는 그냥 걷는다고 핑계를 댔죠.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일이었거든요. 서점 골목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는데 순식간에 소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서점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옷이 금세 젖어버렸어요.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올 걸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나오미 씨. 뒤에서 우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가 서점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 젖은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비를 맞으셨네요.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잠시 비를 피하려고요. 우진 씨는 말없이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이렇게 비를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우진 씨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우산을 받쳐주는 그의 손이 제 어깨 근처에 있었는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진 씨도 젖으시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말 비가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당분간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갈게요. 그보다는 근처 찻집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시죠. 우진 씨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설레기도 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물론이죠.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우진 씨가 우산을 들고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도 그 우산 아래서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우산을 쓰고 걷는다는 게 이렇게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골목을 돌아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피하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앗!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순간 따뜻한 손이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우진 씨가 재빠르게 저를 붙잡아준 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진 씨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생긴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평생 습관처럼 사과부터 했거든요. 남편에게도 학교에서도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우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 꼭 해야 하나요? 난 지금 괜찮은데.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제게 사과하지 말라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히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나오미 씨는 너무 많이 사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진 씨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랬나 싶어서 돌이켜보니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송하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가 봐요. 앞으로는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죄송하다 대신에 말이에요. 우진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의 손이 아직도 제 팔을 잡고 있었는데 따뜻했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훨씬 좋네요. 우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찻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우진 씨가 따뜻한 생강차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비를 맞아서 추우셨죠? 정말 추웠어요. 그런데 우진 씨의 배려 덕분에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우진 씨는 항상 이렇게 친절하세요? 친절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우진 씨의 답변이 담백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일 말이에요. 차를 마시며 우진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점 이야기, 책 이야기, 부산 생활 이야기까지. 제가 이렇게 편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 싶었습니다. 나오미 씨는 부산이 어떠세요?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리카도, 민수 씨도, 그리고 우진 씨도 모두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거든요. 그런 말씀해 주시니 부산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네요. 우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밖을 보니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아, 비가 그쳤네요. 정말 그렇네요. 이제 돌아가셔야겠어요. 왠지 아쉬웠어요. 이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진 씨의 손길, 그의 말, 그의 웃음까지. 모든 게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우진 씨가 추천해준 다시 봄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안에 끼워진 메모지도 책갈피 삼아 사용하고 있었죠.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카페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부산의 6월은 이렇게 포근한가 봅니다. 저는 소설 속 주인공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장면을 읽고 있었어요. 이 자리 비어 있나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우진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우진 씨. 네, 앉으세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우연히 만나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 와요. 민수 형이 내리는 커피가 맛있거든요. 우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에리카 남편과 친분이 있다고 했었죠. 나오미 씨는 책 읽기 좋아하시는군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 다시 읽기 시작했죠. 정확히 말하면 우진 씨를 만난 후부터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 씨가 카운터로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죄송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고 말하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 책 어떠세요? 재미있나요? 네, 좋아요.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힘들 때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진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그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우진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몇 년 전에요. 이혼하고 나서 서점을 열었거든요. 담담하게 말하는 우진 씨의 모습에서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책들이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책을 통해 위로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점을 열었고요. 우진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상처를 받고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책으로도 사람들로부터도.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우진 씨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오미 씨, 혹시 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정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이요? 어떤 뜻인가요? 한국어로 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시면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애정 같은 거예요. 가족 사이에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고, 연인 사이에도 있죠.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우진 씨의 설명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일본에는 그런 단어가 없나요? 비슷한 게 있기는 한데 정확히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일본어에도 애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지만 우진 씨가 말한 정이라는 감정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럼 우진 씨는 저에게 정을 느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요. 우진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우진 씨의 솔직한 대답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제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진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말했어요. 평생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진 씨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정이에요. 우진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는 마음.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억지로 없앨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참고 감추던 그 마음들, 남편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애정,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따뜻함,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거든요.
우진 씨의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 혼자만 서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특별했어요. 책 이야기도 하고, 부산 생활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과거 이야기도 조금씩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가 저에게 정을 느낀다고 했던 그 말도요. 52년을 살면서 처음 알게 된 감정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름을 몰랐던 감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온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에리카가 저를 서면 거리로 쇼핑을 가자고 했습니다. 언니, 옷도 몇 벌 사고 화장품도 보자. 부산에 온 기념으로 말이야. 에리카의 제안이 좋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저를 위해 쇼핑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옷만 사고 집에 필요한 것들만 샀지 제 것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서면 지하상가는 활기찼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가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에리카와 함께 이 옷 저 옷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 이 원피스 어때? 색깔이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에리카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들어 보였어요.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스타일 아닐까? 무슨 소리야? 언니 아직 젊어. 한번 입어봐. 에리카의 격려로 탈의실에서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어두운 색 옷만 입고 살았을까요? 와, 언니 완전 달라 보여. 에리카가 탈의실 밖에서 감탄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밝은 옷을 입으니 얼굴도 환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거 사자.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소비였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에리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30년간 매일 들었던 목소리였으니까요. 천천히 돌아보니 정말 하토리 카즈이로가 서 있었어요.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너구나. 카즈이로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있었어요. 반가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출장으로 부산에 왔는데 너를 보게 될 줄이야. 카즈이로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죠.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도망친 거냐? 그의 첫마디부터 비아냥이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럼 뭐지? 가출이라도 한 거야? 카즈이로가 비웃듯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이런 유치한 짓 그만하고. 유치한 짓이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낸 게 언제였을까요? 그럼 뭐야? 나이 50이 넘어서 가출하는 게 유치한 게 아니면 뭐지? 카즈히로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생활비로 움직이는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 너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카즈히로의 말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마음. 30년 동안 내 마음 같은 거 신경 쓸 이유가 있었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구나.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했구나. 난 도망친 게 아니야. 제가 카즈히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싶었을 뿐이야.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한 제 의지를 표현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카즈히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살아나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은 저를 죽여놓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제 말에 카즈히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를 말문이 막히게 만든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나오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토리의 아내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저는 스즈키 나오미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때 에리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카즈히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하토리 씨. 에리카 씨, 오랜만이네요. 카즈히로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에리카는 상황을 파악하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에리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카즈히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오미, 생각해봐. 집으로 돌아와. 아니요. 저는 여기서 제 삶을 찾을 거예요.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즈히로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서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무런 그리움도 애틋함도 없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에리카가 다시 물었어요. 응, 오히려 시원해. 정말 그랬어요.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그날 밤 에리카의 집에서 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거든요. 전 남편과의 만남 이후 며칠간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카즈히로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우진 씨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시간 되시면 서점에 들러주세요. 나오미 씨가 좋아할 만한 새 책이 들어왔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서점에 도착하니 우진 씨가 책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오미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새 책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네, 잠깐만요. 우진 씨가 카운터 뒤로 가서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제목은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이 책 어떠세요? 중년 여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책 표지를 보니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쓴 것 같았습니다. 좋네요. 읽어볼게요. 그런데 나오미 씨 표정이 며칠 전과 달라 보여요. 뭔가 더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우진 씨의 관찰력에 놀랐어요. 정말 저도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 전 남편을 만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우진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거든요. 그러셨다면 다행이에요. 우진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진 씨도 이혼하실 때 이런 기분이셨나요?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우진 씨가 솔직하게 답해 주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나 봅니다. 차 한잔 하시죠.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고요. 우진 씨가 작은 테이블에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따뜻한 녹차 향이 서점 안에 퍼졌습니다. 나오미 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진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처음 본 날부터 당신의 웃음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진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웃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슬픈 눈빛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눈에 웃음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우진 씨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웃음을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다니요. 우진 씨,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진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강요하지 않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우진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말했어요. 평생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진 씨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으로 제가 나옴이라는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기분이에요. 제 말에 우진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나오미 씨는 나오미 씨니까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오미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토리의 아내로만 살았거든요. 이제는 다르잖아요. 네, 이제는 저도 알아요. 제가 스즈키 나오미라는 걸요. 우진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오미 씨가 원한다면 저도 나오미 씨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저도 사랑을 향해 걸어가도 된다는 걸요.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 대답에 우진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게 언제였을까요? 아, 드디어 웃으시네요. 우진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누군가 저를 아름답다고 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나오미 씨를 만나게 되어서요. 그날 오후 우진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서점을 나서며 우진 씨가 말했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게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나 봅니다. 에리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완전 달라졌는데? 응, 좋은 일이 있었어. 우진 오빠 만났구나? 에리카가 알아채고 웃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언니 표정 보면 알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 만난 표정이야.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이 낯설면서도 달콤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5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기분도요. 부산에서 보낸 2주가 어느새 끝났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우진 씨와 약속했거든요. 일본에서도 연락하며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죠. 김해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에리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는구나.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2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진 씨도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헤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 씨, 일본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우진 씨도요. 자주 연락할게요. 한국어 공부도 하신다고 했죠? 응원할게요. 우진 씨의 따뜻한 격려였어요. 저는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오사카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집을 정리했어요. 카즈이로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30년간 쌓인 물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찾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어 학원을 찾는 것이었어요. 오사카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에서 가까운 작은 학원을 선택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접수처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해요. 나이 제한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 수업날이 되었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저보다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인사부터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적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였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입에서 나온 첫 한국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인사 속에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였나 봅니다. 우진 씨와 나눴던 모든 대화가 떠올랐어요. 괜찮으세요? 옆자리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동해서 그래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인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눈물이 났어요. 이 간단한 인사 하나에 제 모든 변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우진 씨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우진 씨. 한국어로 인사하자 우진 씨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벌써 한국어로 인사하시네요. 발음도 좋고요. 매주 2번씩 배우고 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겠네요. 우진 씨의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간단한 문장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자기소개를 배운 날이었어요. 오늘은 자기소개를 해볼 거예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스즈키 나오미 씨, 한번 해보세요.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스즈키 나오미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저는 하토리의 아내가 아닌 스즈키 나오미라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스즈키 나오미입니다. 문득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스즈키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그걸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한국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다른 학생들은 K-팝 때문이라거나 한국 드라마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저를 만나기 위해서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새로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니 멋진 이유네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복습을 하고 있는데 문득 부산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에리카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우진 씨와 나눈 따뜻한 대화들, 전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건 그 모든 게 현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우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자기소개를 배웠어요. 저는 스즈키 나오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곧 답장이 왔어요.
맞아요. 나오미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웃었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쳤어요. 예쁜 장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들어가서 장미 한 송이를 샀어요. 누구 선물이세요? 꽃집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집에 와서 장미를 꽃병에 꽂아 놓았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즈키 나오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환한 미소가 나왔습니다.